여러분은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아마존강을 순항하는 보트에 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데 배가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살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지도를 주머니에 넣고 배를 조종하려고 해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큰 바위에 배가 부딪혀 뒤집힙니다. 여러분은 탁한 녹색물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무태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보트는 떠내려가 버립니다. 물 밑에는 기이하고 위험한 동물의 신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흡혈매기는 뱀처럼 생긴 동물로 4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아라피아마스는 성인 남성보다 몸무게가 더 나갈 수 있고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보다 더 깁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예요. 거대한 불에를 산소로 채우기 위해 5분에서 15분마다 수면 위로 튀어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아가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험한 물살에서 헤엄쳐 나와 몸을 말립니다. 이런 지도가 완전히 젖었어요. 지도 없이는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밀치면서 우거진 숲으로 모험을 강행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나무 위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너덜너덜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뭇가지에 팔을 뻗고 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느린 속도로요. 나무늘보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때때로 털에 해조류와 이끼가 자랍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열대우림은 점점 울창해져서 눈앞의 길을 비추는 햇빛이 거의 사라집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나뭇가지를 밟을 때마다 바로 옆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하면 소리도 속도를 내며 따라옵니다. 빽빽한 숲을 벗어나 절벽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을 따라 걷습니다. 보통 걸음으로는 지날 수 없어서 벽에 바짝 붙은 채로 옆으로 걸어 언덕을 넘습니다. 9m 발 아래 흐르는 강을 끼고 천천히 건너갑니다. 오른발을 움직이자 돌멩이 몇 개가 강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가다가 발을 헛디뎌요. 막 떨어지려는 찰나에 큰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일으킵니다. 손가락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알록달록한 도깨구리 몇 마리가 보입니다. 이런 개구리를 만지는 건 매우 위험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록 색과 무늬가 아름답긴 하지만요. 황금 도깨구리는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 바로 옆에서 깡충깡충 뛰어오르자 여러분은 나뭇가지를 놓치고 강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잔잔한 물살에 닿을 때까지 강에서 떠내려갑니다. 발밑에는 날카로운 이빨로 헤엄치는 피라냐 떼가 있습니다. 피라냐 피부의 빨간색은 눈에 잘 뜨입니다. 여러분은 올림픽 선수처럼 서둘러서 헤엄쳐 나갑니다. 피라냐는 무엇이든 다 먹어치웁니다. 크기 따위는 상관없어요. 통나무에 매달려서 작은 바위 위로 올라가 숨을 돌립니다. 바위 위에 거대한 전기뱀장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기뱀장어는 장어보다 메기와 더 가깝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먹이를 잡기 위해 600볼트의 강력한 전기를 사용하죠. 물 위를 제트스키처럼 달릴 수 있는 커먼 바실리스크가 아닌 이상 꼼짝할 수 없습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발가락에 특별한 물갈퀴가 있어서 농구 코트 길이의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닿을 때까지 여러 개의 바위를 뛰어넘습니다. 강둑을 따라 계속 걷다가 움직이는 바위를 발견합니다. 눈을 비비고 움직이는 것을 다시 봅니다. 갑옷 입은 악어를 닮은 공룡처럼 생긴 거북이에요. 마타마타는 먹이를 잡기 위해 주변 환경으로 위장하는 민물 거북입니다. 머리는 몸보다 더 길게 늘어나요. 여러분은 거북을 지나 여정을 계속합니다. 열대우림으로 돌아가서 쉴 곳을 찾아요. 잠깐만요. 사방에 커다란 개미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개미이고 말벌의 침에 버금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쏠 수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다른 쉴 곳을 찾아요. 계속 걸어가는데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다시 듭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알 길이 없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눈을 붙이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모든 것이 위협적입니다.
귀여운 카피바라만 빼고요. 카피바라는 물이 있는 곳 부근에 무리를 지어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죠.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 갇혀 있을 때 카피바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여러분 옆에서 미끄러져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거대한 녹색 아나콘다가 여러분을 옥죄려 하고 있어요. 아나콘다는 6m까지 자랄 수 있고 식욕이 왕성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뱀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곳에서 뛰쳐나갑니다. 야호! 잠을 청할 만한 괜찮은 동굴을 찾았어요. 다시 낮이 되었고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열대우림을 따라 계속 걷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기온을 북돋을 아침 식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러진 나뭇가지 위에서 며칠을 꼼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변장의 달인 포투입니다. 이 기괴한 새는 나뭇가지를 영구적인 보금자리로 사용하며 그곳에서 알을 낳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열대우림을 지나다가 바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브라질 방랑거미가 기어가는 것을 봅니다. 8종의 방랑거미를 아마존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랑거미는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독성이 있는 거미입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피해가기로 합니다. 또다시 누군가 옆에서 걷는 것이 느껴지지만 아직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폭포가 큰 호수로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이 눈앞에 보입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블랙 카이만 악어떼가 물가에 모여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이 악어는 전체 아마존 생태계에서 최대의 포식자이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와, 미끄러져서 강의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카이만이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악어가 있는 곳의 반대쪽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밖으로 나와 몸을 말리다가 몸에 있는 커다란 검은 반점들을 발견합니다. 떼어내려고 애쓰지만 매우 단단히 붙었어요. 아마존 자이언트 거머리는 움직임과 그림자를 추적하여 목표물을 찾습니다. 일단 피부에 붙으면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손가락을 거머리 입 옆으로 밀면서 천천히 떼어내는 거예요. 용케 거머리를 몸에서 떼어내자 카이만들이 여러분을 향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파충류가 다가오는 호수 벽에 여러분은 기대 서 있습니다. 갑자기 분홍색 돌고래가 물에서 뛰어나오면서 사방에 물을 튀깁니다. 사람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고 아마존의 유명 인사예요. 과학자들은 이 돌고래의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 때문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에는 심지어 황소상어가 헤엄쳐 다니기도 해요. 이 육식성 거대 물고기는 인간을 위협하고 바닷물과 민물에서 모두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 상어는 다른 상어를 포함하여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습니다. 돌고래가 카이만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동안 여러분은 절벽을 올라 탈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발 밑에는 여러분이 구덩이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운이 좋게도 절벽 위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팔을 위로 뻗어 몸을 끌어올리자 제규어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었던 동물이에요. 몸을 일으키자 제규어는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할 순간을 노립니다. 제규어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땅에서 큰 나뭇가지를 집어듭니다. 제규어가 갑자기 덤벼들지만 제때에 몸을 숙였어요. 제규어는 카이만 악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에 착륙합니다. 이 큰 고양이가 수영을 잘한다는 건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몸을 일으키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트를 다시 찾습니다. 배를 고쳐서 아마존에서 빠져나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침 일찍 따뜻한 침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사무실에 앉아 억지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두꺼운 책을 읽고 직접 요리를 하기는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스포츠요? 환상 같은 얘기죠. 개를 집에서 기르고 하루에 몇 번씩 산책시키는 것은 그저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죠?
거의 매일 루이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으로 오직 한 가지 일만 좋아해요. TV 시리즈와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2D의 납작한 몸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근육과 뼈의 부피가 거의 99% 감소했어요. 몸이 너무 얇고 열을 거의 발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알람을 끌 수 없어요. 요란한 알람 소리에 이불에서 나오려고 해요. 하지만 너무 무거워요. 루이스는 침대에서 기어 나옵니다. 공포에 질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옆으로 서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려고 하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들립니다. 냉장고 문은 은행금고의 문만큼 무겁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과는 바벨처럼 무게가 나가요. 루이스는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손잡이를 누를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문과 벽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납작해요. 출근해야 하는데 먼저 무언가를 먹어야 해요. 어제 저녁 식사 후에 치우지 않은 빵 부스러기를 봅니다. 그중 몇 개를 집어 삼켜요. 지금 위는 매우 작아서 작은 부스러기 몇 개가 스파게티 2접시만큼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물병이 모두 닫혀있고 뚜껑을 열 힘이 없습니다. 다행히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 방울만 마셨는데 탄산음료 2캔을 마신 것 같아요. 집을 나와 길을 건너다가 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벼운 몸무게 덕분에 루이스는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옆으로 날아가지만 더 이상 착륙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루이스를 위로 오르게 해요. 가로등 기둥과 신호등을 잡으려고 하지만 얇은 손은 너무 약해요. 바람이 그를 점점 더 높이 데려가고 있어요. 루이스는 새들과 꼭대기층을 지나 날아갑니다. 온도가 너무 춥게 느껴져요. 너무 추워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그를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누군가가 바나나 껍질을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루이스는 그것을 잡아서 안전하게 하강했어요. 마침내 길에 착륙해서 바나나 껍질을 신발 끈에 묶습니다. 힘들어서 천천히 걷고 있어요. 바나나 껍질이 벽돌을 실은 수레만큼 무거워요. 길을 건너고 사람들이 그의 어깨를 건드릴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는 지쳐서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상사는 루이스가 늦었다고 꾸짖습니다. 루이스의 작은 귀는 이제 모든 음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사의 말은 마치 큰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처럼 매우 크고 낮게 들려요. 상사는 루이스가 납작해진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저 일을 끝내길 바랄 뿐이에요. 루이스는 종이 더미를 옮기려고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한 장씩 책상으로 옮깁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10개의 스케이트보드처럼 느껴져요. 루이스는 3장을 옮기고 나서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지만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아요. 키가 충분한 하중을 받지 못해요. 루이스는 무언가를 인쇄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지만 루이스는 해야 할 일의 1%밖에 못했어요. 사무실 주방에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보지만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샐러드와 빵의 작은 조각들을 잘라냅니다. 그걸로 배가 불러요. 그는 머리카락이 서리로 뒤덮인 걸 알아냈습니다. 코끝에 고드름이 자라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빙하기가 시작된 걸까요?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췄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공기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합니다. 지친 그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합니다. 한 남자의 목에서 땀 한 방울이 루이스에게 바로 떨어져요. 한 장의 종이처럼 그는 한 방울을 거의 전부 흡수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루이스는 재빨리 나옵니다. 거리로 뛰어나가요. 바람은 꽤 강하지만 바나나 껍질이 그를 땅에 붙어있게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요. 단지 몇 방울이 떨어지지만 루이스는 흠뻑 젖습니다. 몇 초 후 루이스는 마치 폭포 아래에 서 있던 것처럼 느껴져요. 걷기 힘들어요. 바나나 껍질을 떼고 지쳐서 땅에 넘어집니다. 몇 시간 후에 일어났어요.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어요. 루이스는 완전히 말랐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손을 들려고 하지만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아파요. 이때 떠돌이개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루이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핥아요. 그는 일어나서 개를 쓰다듬고 집으로 갑니다. 개가 그를 따라가요. 아파트 문 아래로 비집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집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 시계가 너무 크게 울려요. 루이스는 알람을 끄려고 하지만 온몸에 끔찍한 통증을 느낍니다. 어제 근육에 무리가 갔어요. 루이스는 소리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울고 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겁이 났어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을 가고 빵 부스러기와 수돗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잠시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평범한 음식, 맛있는 음료, 그리고 일상생활이 그리워요. 그는 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스쿼트, 그리고 풀업을 해요. 그의 근육은 더 이상 그렇게 얇지 않아요. 이제 2달간의 힘든 훈련 끝에 그는 노트북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직장에서 한 번에 3장의 종이를 책상으로 들고 갈 수 있고 하루에 200단어를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읽고 자신의 직업이 그렇게 지루하고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상사는 루이스가 의욕적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의 월급을 올려줍니다. 우리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의 샌드위치에서 작은 조각의 야채와 햄을 뜯어냅니다. 하지만 조만간 직접 요리를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매일 그 개는 집에서 직장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바람이 강할 때 개의 털을 잡고 가요. 루이스는 문을 다시 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고 이것은 개를 집 안으로 들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매일의 운동과 끈기는 루이스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졌을 때보다 기분이 좋아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루이스가 더 많은 책을 읽도록 영감을 줍니다. 알고 보니 문학은 꽤 흥미로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3D로 깨어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스포츠에서든 올림픽 메달을 딸 준비가 된 슈퍼히어로가 된 느낌이에요.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왜 진작에 이걸 몰랐을까요? 이제의 삶은 매력적이고 의미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TV쇼를 보기 시작하기 위해 노트북을 켜려고 합니다. 우선 한 편만 보고 일은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루이스는 2D였을 때 노트북을 여는 데에도 많은 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수로 컴퓨터를 망가뜨렸어요. 잘 됐어요. 그것이 게으름의 함정이었고 그는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1000종이 넘는 동물들이 사는 넓은 자연보호구역에서 일해요. 밤에 모든 게 괜찮은지 보기 위해 지프를 타고 지역을 통과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고 있어요. 갑자기 원숭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원숭이들이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다녀요. 한 무리의 말들이 숲에서 뛰쳐나와요. 말들도 불안해 보이네요. 많은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겨서 보호구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것 같아요. 밤하늘에 섬광이 비쳐요. 운석이고 여러분을 향해 따라오고 있어요. 차에 타서 페달을 밟고 가능한 멀리 운전해 가요. 운석이 바로 앞에 떨어져 여러분의 차를 옆으로 내던져요. 여러분은 기절해요. 떨어진 운석은 이상한 노란색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러분은 전복된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진정이 됐어요. 그중 수천 마리들이 조용히 운석으로 접근해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과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감싸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수록 우주 운석이 작아져요. 아침이 되자 운석은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동물들의 힘을 흡수해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차 근처의 풀밭에서 깨어나요. 보호구역 직원들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땅속 분화구를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요. 운석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따라오라고 명령해요. 그중 한 명이 여러분의 어깨를 꽉 잡아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은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2 남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화가 나고 근육이 증가하는 게 느껴지고 피부가 털로 덮여요. 재빨리 그 남자들을 밀치고 포효해요. 손톱이 발톱으로 변했어요. 몸의 힘을 받았군요. 이제 그만큼 강해지고 사나워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숲으로 도망쳐요. 더 빨라지고 싶었는데 척추 모양이 바뀌는 걸 느껴요. 이젠 4발로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인 치타의 힘을 가졌네요. 굉장해요. 여러분은 생각만으로 동물의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숲에 숨었어요. 요원들은 훨씬 뒤에 있어요. 상공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을 향해 밝은 스포트라이트 빔을 쏴요. 안 돼요.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요원들이 메가폰을 사용해 멈추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죠. 실험실, 실험, 우리 안의 삶.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숲에서 뛰쳐나와요. 여러분을 향해 마취총을 쏴요. 재빨리 큰 호수로 달려가 안으로 뛰어들어요. 팔과 다리에 물갈퀴가 생겨요. 발이 지느러미 같아요. 다리가 하나의 큰 꼬리로 합쳐져서 여러분은 이제 바다코끼리가 됐어요. 빠르게 호수를 헤엄쳐 건너 반대편에 있는 무트로 올라가요. 여러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여러분을 따라잡기 위해 호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앞에 숲이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엄청 빽빽하네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만 원숭이의 힘을 쓸 수 있어요. 손이 더 길어지고 손가락이 더 강해져요. 나무 위로 뛰어올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호구역을 살펴봅니다. 먹고 마시려면 남쪽으로 가서 작은 마을에 당도해야 해요. 몇 시간 후에 보호구역 경계에 도달해요. 이제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해요. 다리가 튼튼해지고 있어요. 캥거루처럼 뛰어보지만 충분히 높이 뛰지 못했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헬리콥터가 여러분을 따라잡아요. 여러분은 도마뱀의 힘을 얻어요. 손바닥에 끈적끈적한 비늘이 생겨나요. 재빨리 콘크리트 벽을 올라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어요. 기다란 풀밭으로 왔어요. 요원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뱀을 생각해봤어요. 팔과 다리가 몸에 융합돼요. 이제 기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지나치고 도로로 왔어요. 멀리서 차를 보고 손을 들어 멈추라고 해요. 안 돼요. 요원들의 차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요. 헬리콥터의 탐조등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옷 뒷면이 찢어져요. 커다란 날개가 어깨뼈에서 자라요. 공중으로 떠올라요. 여긴 꽤 춥지만 몸에 있는 깃털이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좋아요. 날 수 있어요. 굉장해요. 아야, 누가 뒤에서 꼬집은 것 같아요. 마취총이에요. 여러분을 잡았어요. 잠이 오고 내려가고 싶어요. 작은 나무집 근처에 경착륙을 해요. 요원들이 여러분을 쫓아요. 여러분은 다른 동물의 힘을 얻고 기절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뒤지지만 여러분을 찾을 수 없어요. 수면제가 든 마취총이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몇 분 후 그들은 떠났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집의 벽에 기대어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카멜레온의 힘을 얻었어요. 벽과 합쳐져서 보이지 않은 거죠. 몇 시간을 더 잤어요. 새벽이 밝아와요. 녹슨 차가 마당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노인과 개가 내려요. 개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기 시작해요. 노인은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요. 노인이 여러분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을 줘요. 여러분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갑니다.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해요. 박쥐를 생각해요. 다리가 날개와 물갈퀴로 자라요. 송곳니가 생겨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날아요. 시력은 나빠졌지만 청력은 환상적이에요. 반향 위치 측정이 가능하고 고주파로 초음파를 방출할 수 있어요. 멀리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안 돼요. 그 노인이에요. 요원들이 노인을 공격했어요. 돌아서 곧장 집으로 날아가요. 한 요원이 여러분을 봐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네요. 여러분은 착륙해서 코뿔소를 생각해요. 이제 몸이 거대해지고 코가 길어져요. 가속해서 여러 요원들을 쓰러뜨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차를 뒤집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노인을 끌어내요. 이제 여러분은 말이 됐고 노인이 등에 올라탔고 그곳에서 멀리 가요. 산에 도착해요. 노인은 피곤해 보이지만 모험에 고마워해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요. 추적자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동안 노인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해요. 한 동물을 생각해요. 다리와 팔이 발굽으로 변해요. 사냥처럼 절벽을 뛰어올라요. 여기선 여러분을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헬리콥터가 다시 나타나요. 요원이 여러분을 마취총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등에 비늘이 자라고 있어요. 호저의 힘을 얻었어요. 요원에게 바늘을 몇 개 쏴요. 그게 몇 분간 그를 따돌렸어요. 이 순간 퓨마가 난데없이 여러분에게 뛰어들어요.
발톱으로 여러분을 긁어요. 여러분은 사자를 생각해서 그 힘을 얻어요. 뒷발로 서서 크게 으르렁거려요. 퓨마는 겁에 질려 도망쳐요. 헬리콥터가 위로 날아가요. 여러분은 속도를 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인 송골매의 힘을 얻어요. 빠른 속도로 다이빙해서 숲에 착륙해요. 이제 노인을 찾아야 해요. 개코를 가졌어요. 이제 친구의 냄새를 맡고 그를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생각해내요. 무슨 일이죠? 어둡고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은 바지와 셔츠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갑자기 불이 켜지고 여러분 앞에는 강철문과 스크린이 보입니다. 전원이 켜지고 가면을 쓴 남자가 1시간 동안 방 6개를 탈출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문을 올라가 열려고 하지만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때 벽에서 뾰족한 것이 튀어나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벽이 여러분을 짓누르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입니다. 열쇠를 찾으려고 방을 둘러봤어요. 그때 가면을 쓴 사람이 열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자 더 당황이 되네요. 주머니를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스파이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옷 전체를 뒤지다가 셔츠의 허리 부분에서 단단한 뭔가가 느껴졌어요. 밑단에 숨겨진 지퍼가 있었네요. 그 작은 주머니 안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스파이크는 여러분으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엽니다. 문을 닫자 2번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실과 부엌이 보이지만 집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바닥이 아닌 천장이지만요. 방 건너편에 출구가 있는데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까치발을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부엌에 손을 뻗어서 높은 의자를 떼어내기 위해 힘껏 잡아당겼어요. 의자가 펑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여러분은 의자로 바닥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때 천장에서 물건들이 저절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식기, 과일 그릇처럼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물체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만약 저 옷장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떨면서 단서를 찾기 위해 방을 스캔했어요. 의자를 들고 거실로 뛰어가 봅니다. 의자 위에 서서 소파 쿠션 사이로 손을 뻗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갑자기 소파가 삐걱거리면서 한쪽 끝이 천장에서 분리됐어요. 깜짝 놀라서 넘어졌는데 부엌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가 방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마구 둘러보는데 옷걸이에 걸린 자켓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파가 여러분 위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그쪽으로 달려나갔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때맞춰 달려갑니다. 열쇠는 옷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옷장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때 여러분은 방을 가로질러 문을 열고 다시 쾅 닫았어요. 3번 방은 매우 덥고 습합니다. 실내에 있는 열대 정글이에요. 바로 앞에 첫 번째 장애물인 유사가 있어요. 땅에서 가능한 한 멀리 뛰어서 반대편으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착지합니다. 발목까지 모래가 쌓였다가 금방 허리까지 올라오네요. 당황해서 팔을 휘젓다가 머리 위에 덩굴에 손이 닿았어요. 여러분은 그 덩굴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빼냈어요. 아슬아슬했네요. 일어나서 자신이 얕은 협곡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하셨군요. 협곡 아래에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덩굴 3개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각각 잡아당겨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덩굴이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에 부족하죠. 무거운 바위를 찾아서 덩굴 중 하나에 묶고 밀어봅니다. 덩굴이 끊어지면서 바위가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주변에 더 이상 큰 바위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다른 덩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덩굴은 똑 떨어져 여러분은 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흐르는 강이 여러분을 폭포처럼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네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뚝에 어떤 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그 뿌리를 잡고 물 밖으로 몸을 빼냈어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고 몇 걸음을 더 걸었어요. 옆방 문이 보이네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걸어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4번 방은 건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쇠를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읽었어요. 방을 둘러보는데 멀리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리가 방금 점화된 긴 퓨즈라는 걸 눈치챘어요. 이 퓨즈의 다른 끝은 큰 건초 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불꽃이 건초에 도달하면 방 전체가 오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건초 속을 정신없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미 물에 흠뻑 젖은 데다가 부츠를 신으려고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초는 접착제처럼 여러분에게 달라붙었어요. 건초를 마구 던지다가 크고 무거운 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네요? 여러분은 금속 탐지기로 주변을 뒤져봅니다. 몇 분 후에 신호음이 들렸어요. 퓨즈는 건초 더미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습니다. 건초를 파내 열쇠를 찾았어요. 더미에 불이 붙자마자 여러분은 문으로 달려갔어요. 엄청난 굉음이 들리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5번째 방은 완전히 어두워요. 여러분은 손을 앞으로 더듬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10여 걸음 걷자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켜져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여러분은 9개의 정사각형 패널로 구성된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거리에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와 여러분 사이에 틈이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발 밑에는 농구공 5개가 놓여 있습니다. 후프 위로 3분의 0이라고 적힌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3개의 공을 골대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를 잡고 던지면 돼요. 공이 골대에 맞고 틈으로 튀어 들어가고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뒤에서 끼익대는 굉음이 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뒤쪽에 있는 패널 3개가 틈새로 떨어져 버렸네요. 여러분은 침을 꿀꺽 삼키고 2번째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공! 공이 바로 골대로 빠져나가고 숫자가 3분의 1로 바뀝니다. 3번째 공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한 골만 더 넣으면 옆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4번째 공을 던졌지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2번째 줄의 패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에겐 마지막 공만 남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공을 던졌어요. 공이 후프에 부딪히더니 가장자리로 굴렀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것 같더니 공이 후프 안으로 떨어졌어요. 해냈어요. 골대가 내려오고 패널들이 더 올라왔어요. 그렇게 다른 쪽에서 열린 문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방으로 걸어갑니다. 장애물 코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문이 활짝 열렸지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문이 다시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힘을 모아서 코스를 질주합니다. 철봉을 쉽게 지나고 패널에서 패널로 점프하고 터널 아래를 기고 벽도 탔어요. 팔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 모두 해냈어요. 여러분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출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텅 빈 지하실이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조명과 두꺼운 봉투가 놓여있네요. 봉투를 열자 현금 $10,000와 손으로 쓴 쪽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고 싶다면 전화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마지막 단어를 읽자 불이 꺼지고 쉿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침대에서 일어난 후 깜짝 놀라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을까요? 그런데 침대 협탁 위에 봉투가 있네요. 돈도 있고 쪽지도 있어요. 쪽지의 다른 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떨면서 그 쪽지를 서랍 안에 넣었어요. 언젠가를 위해서. 드디어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복제해서 앱에 들어갈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꽂고 구글을 열고 고글이 달린 헬멧을 쓰면 360도 시야가 확보됩니다. 폰 연결 후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래서 동생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에 가자 동생이 틱톡 댄스 챌린지 중인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걸로 동생을 놀리고 아래층에 있는 기계를 작동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틱톡을 하면서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동생은 화가 나서 여러분이 보지 않은 사이에 핸드폰의 홈페이지를 틱톡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다음 동생이 기계를 작동시켜버렸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현재 가상 웜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표면에 납작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니까 모든 종류의 앱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네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주위를 둘러보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자신이 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사용자 이름을 묻습니다. 내보내달라고 온갖 말을 다 외치지만 그럴 때마다 빨간불만 깜빡입니다. 사용자가 말한 모든 단어가 화면에 표시되며 그 단어들이 사용자 이름으로 표시됐어요. 계속 진행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수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수락하니 벽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은 나가게 해주세요 입니다. 밖으로 나와 여러분은 보라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반짝이는 미래 도시로 들어갑니다. 높은 타워마다 틱톡 비디오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달려 있어요. 가장 높은 타워는 오늘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타워는 다른 인기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여러분을 가상의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있는 군중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사용자 이름과 자기소개가 적혀있는 동그라미가 떠다니고 있어요. 또한 팔로워 수에 대한 정보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팔로워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바타가 아니라 진짜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뿐이라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움직이지 않고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머리 위에 각 동그라미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팔로우하지 않고 있네요. 그때 갑자기 한 여성이 인증되면서 모두가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동그라미에 체크 표시가 나타나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은 방금 그녀를 따라간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메시지함의 DM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누군가가 자신의 DM을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화 중이던 사용자가 메시지를 받더니 여러분을 차단해버렸네요. 다른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사람은 멈춰있더니 그냥 떠나버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특이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은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을 수 없는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골목길로 들어섰더니 지하 카페가 나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몇 명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모두 대답이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이들에게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팔로워도 없어요. 이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면 그저 광고만을 내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는 화면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틱톡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십 명이 몰려듭니다. 이들은 틱톡의 내부 보안 요원들이며 여러분을 쫓고 있습니다. 다른 문으로 그곳을 통해 탈출했어요. 자, 지금은 많은 로봇들이 살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들이 여러분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창문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보안 요원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향해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 건물의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모든 타워에는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수배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자신을 쫓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가서 어두운 구석에 숨었어요. 보안 요원들을 따돌린 것 같아요. 왜 자신이 틱톡에서 지명 수배자가 되었는지를 설정해서 확인했습니다. 비정상 사용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틱톡은 여러분이 앱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버그나 공격을 포착하기 위해 틱톡에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설정을 열었지만 설정이 차단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검색을 열고 여동생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파란색 체크 표시가 달린 인증된 사용자였군요.
추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나가서 동생을 찾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서 재빨리 골목길을 떠났어요.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과한 행동은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관심을 끌게 될 테니까요. 모든 유행하는 비디오가 존재하는 해시태그 에비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는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해요. 여러분은 영상 대부분을 훑어봤지만 여동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동생이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 댄스를 확인하고 동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이전에 찍던 영상이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녀를 찾았지만 보안 요원이 여러분을 막았어요. 그리고 해시태그 에비뉴를 따라 여러분을 쫓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트렌드 비디오에 무작위로 등장하게 됐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 보안 요원이 여러분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낼 셈이었죠. 이들은 여러분이 보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틱톡에서 가상으로 자신을 복사하기 위한 기계를 발명한 거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믿지 않는군요. 결국 이들은 여러분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해보지만 절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는 동안 겨우 이들의 시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몰래 도망쳐 여동생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틱톡이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사용자들도 해시태그에서 여러분을 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형 카메라가 튀어나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네요. 실수를 하면 틱톡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장하기 위해 모자와 자켓을 찾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상호작용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동생이 여러분을 꺼내려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결국 여러분은 해시태그 에비뉴로 돌아가서 여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틱토커들 중 몇 명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의 동생도 거기에 있었어요.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동생을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채팅 옵션을 활성화하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시스템 연결을 해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몇 마디를 끝내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이 여러분을 쫓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카메라가 여러분을 비추고 갈 곳이 없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자수를 하자 이들은 여러분이 탈출할 수 없는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어요. 걱정하며 앉았습니다. 다리를 떨고 손바닥을 피벼봅니다. 여러분은 동생이 전체 메시지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바깥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냥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갑자기 동생에게서 알림이 왔습니다. 타이핑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네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벽이 번쩍거리는 것 같더니 현실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웜홀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연구실 아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면서 최근의 사건들을 정리해봅니다. 틱톡에 반나절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현실에서는 3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정신이 들자 여동생이 핸드폰으로 여러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동생은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웃고 있어요.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한 달 내내 어떤 형태의 욕조 안에 갇혀서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친구들이 번갈아가면서 음식과 마실 것을 배달해 줄 겁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마음대로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신이 났어요. 그렇게 한 달만 버티면 몇십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현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친구들과 여러분이 사는 작은 어촌 술집에서 함께 앉아있다가 시작된 내기예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런 내기로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은 인류의 진화에 대해 논의를 했고 대화는 주로 인간이 해양 기반의 포유류로 진화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재적으로 인어가 될 수 있었죠. 모든 게 진화에 달린 거야.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면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잡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응한 진화적 특성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물론 친구들은 이것이 인간이 인어로 진화하는 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친구들이 수생 진화의 토픽에서 벗어나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어요. 내가 한 달 내내 욕조에서 지낼 수 있는지 내기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에 처했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준비 과정을 따르고 있어요. 특정한 인간의 진화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해양 기반의 삶을 살도록 자연스럽게 적응한 몇몇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한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해양 유목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1000년 동안 낚시를 해왔어요. 창으로만 무장한 채 물속으로 깊이 잠수해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이 바다 유목민들은 수세기 걸쳐 더 크게 자라도록 적응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산소 세포들이 중요한 장기로 공급되고 더 많은 산소가 심해 잠수를 위해 저장될 수 있어요. 이런 지식은 내기의 첫날을 보내는 동안 자신감을 줍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괜찮아 보여요. 사실 첫날 내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지 농담을 하고 얼마나 돈 벌기가 쉬운지 자랑을 하고 그 돈으로 뭘 살까 계획을 세웁니다. 첫날 밤에는 잠도 잘 잤지만 자는 동안 피부가 욕조의 물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물이 피부로 들어가요. 두 층 사이에 물집이 형성되어 피부 바깥층에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생겼어요.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피부 상태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은 온통 하얗고 껍질이 벗겨지고 발은 커다란 물집 덩어리로 덮여있어요.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에요. 누군가 욕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요. 이제 겨우 첫날이잖아요.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기에서 이겨야 해요. 돈뿐만 아니라 논정을 위해서요. 친구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욕실로 들어와요. 여러분 발에 있는 덩어리를 보고 친구 얼굴이 곧 창백해집니다. 걱정에 가득 찬 친구는 여러분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요. 놀랍게도 몸은 괜찮은 것 같고 그저 약간 가려울 뿐이라고 대답해요. 발 상태를 보면 통증이 없는 게 신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발에 있는 큰 물집을 긁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발을 비벼서 피부의 반응을 봅니다. 이제 마치 불필요한 무게를 떼어낸 듯한 해방감이 느껴져요. 피부 대신 새로운 비늘층을 갖게 됐어요. 친구는 여러분의 모습이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내기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여러분은 괜찮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우깁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고 이 내기에서 필사적으로 이기고 싶어요. 친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떠날 때 여러분은 자쿠지로 욕조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요. 곧 욕조는 자쿠지로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에 차서 여러분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마을에서는 이런 사건이 오랫동안 비밀에 묻혀질 수는 없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비늘이 피부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다리, 팔, 그리고 등을 덮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몸 대부분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비늘은 발진과 비슷하게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 자쿠지의 실증이 나자 친구들은 해변 옆에 있는 마을 수영장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기꺼이 지원합니다. 이제 내기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고 마을 전체가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어요. 바로 인어 인간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수영장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 그저 기뻐하고 흥미를 느껴요. 수영장은 크지만 난방이 되지 않아요. 한 청소년이 충분히 따뜻하냐고 묻지만 여러분은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꽤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식단은 이제 상당히 바뀌었어요. 주로 생선을 선호해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자랐고 갈비뼈 양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를 형성했어요. 계속 몸이 변화하는 동안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이고 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은 거의 한 달 전 친구들과 돈을 걸면서 내기를 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내기에서 얻을 돈을 생각해봐요. 이제 이 모든 노력이 보람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언제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드디어 내기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멋진 파티가 마련됐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에 참석해요. 밴드가 연주를 하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수영장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깁니다. 10대들이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던지고 여러분은 입으로 물고기를 잡아요. 스스로의 모습에 웃으면서요.
여러분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매번 박수갈채를 보내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묘기를 부릅니다. 파티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수영장에서 혼자 지켜보면서 천천히 축제에서 벗어나요. 축제와 관심에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고 파티한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작은 마을 안에서 혼자 수영하는 자신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더 이상 축하 행사에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내기에서 딴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만 느껴요. 수영장의 가장자리로 헤엄쳐나갑니다. 어두워서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는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물 밖으로 나오자 몸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다리와 팔은 너무 약해서 쓰러지고 아주 천천히 해변을 향해 기어가야 해요. 결국 얕은 물가 가장자리에 도달하게 되고 물가에 다다르자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게 됩니다. 얼굴에 튀는 작은 소금물 물결이 여행으로 지친 여러분을 다시 활기차게 해요. 일단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고 더 깊은 물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해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헤엄칩니다.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느끼는 이 느낌은 마치 평생 동안 우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끝없는 바다가 마치 천국처럼 짜릿하게 느껴져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면서 잠시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 멈춥니다. 잠시 멈춰서서 한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전부였던 마을을 바라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에서의 삶을 되돌아봐요. 뒤돌아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후회나 가책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바닷속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요. 바클리 형사는 앞에 있는 파일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는 도시 주변에서 일어난 일련의 은행 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죠. 이렇게 잔인하면서도 능수능란한 사건은 본 적이 없어요. 금고문은 마구 부서져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금고문 가장자리가 녹아 있는 것뿐이었죠. 마치 누가 용접용 버너를 쓴 것처럼요. 분명히 태양처럼 뜨거운 거였을 거예요. 형사가 하품을 하고 책상에서 일어나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형사님, 시내에 또 다른 강도 사건이요. 이번엔 중앙은행이에요. 빨리 오세요. 바클리는 한숨을 쉬고 비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긴 밤이 될 거예요.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에는 경찰팀이 있었지만 한 가지 뭔가가 그의 관심을 끌었어요. 이전 사건과는 달리 목격자가 있었죠. 구급차 뒤에 두 사람이 앉아 담요를 덮고 겁을 먹은 채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바클리는 경찰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목격자들을 여기 있게 하라고 하곤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은 이전과 비슷했어요. 두꺼운 금속문이 떨어져 나갔고 금고는 비었고 다른 흔적은 없었죠. 바클리는 증인들을 신문하러 갔어요. 증인들에 의하면 일을 끝내기 위해 늦게까지 은행에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 문이 활짝 열리면서 검은 마스크를 쓴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누군가가 있는 걸 보고 놀란 것 같았는데 그중 한 명이 마스크 밑을 잡고 올리곤 직원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냄새가 지독했고 분명 독성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의식을 잃기 전 이들은 강도들이 금고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후 밝은 섬광을 보았고 뒤따르는 쾅 하는 소리에 거의 귀가 멀어버릴 뻔했죠. 그리곤 그대로 기절했고 정신을 차렸을 땐 경찰과 구급차만이 주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바클리는 공책에 모든 것을 적고 은행으로 다시 뛰어갔어요. 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딱 의심했던 대로 바닥에 투명한 점성이 있는 물질이 몇 방울 남아 있었어요. 그는 이 물질을 수집해 연구실로 보내서 전문가들에게 분석해달라고 했어요. 자, 현장에는 강도가 3명 있고 그중 하나는 적어도 곤충 같은 힘을 갖고 있네요. 이런 돌연변이는 대재앙의 결과로 10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어요. 수백만 톤의 독소가 공기와 물에 퍼졌지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기 전까진 아무도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70%에 달하는 아기들이 곤충 유전자를 받았고 조인적인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물론 모두가 고귀한 용도로 이 능력을 사용하진 않았죠. 형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바클리의 파트너인 우지 형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오직 동물과 곤충만이 들을 수 있는 초음파 신호를 낼 수 있는 불나방의 능력을 가진 전 K9 부대 트레이너 출신이었죠. 우주는 크게 3걸음 만에 바클리 책상 앞으로 다가와 우쭐해하는 웃음을 지으며 파일을 올려놨죠.
한번 보세요. 우즈가 재촉했어요. 바클리가 서류를 훑어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이러면 우리가 다 잡은 거잖아. 그가 마침내 소리쳤어요. 맞아요. 우즈가 대답했어요. 잡으러 가죠. 그들은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경광등을 끄고 제레미 블리트가 사는 걸로 되어 있는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2년 전에 연행됐던 사람이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그의 DNA가 나왔어요. 우즈가 차를 세우고 그들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낡은 5층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사들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조심하면서 아파트로 까치발로 들어갔고 문 앞에 멈춰서 시선을 교환했어요. 바클리가 문을 발로 차려고 할 때 문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고 커다란 형체가 그들을 향해 달려들면서 둘을 반대편 벽으로 찍어버렸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멍해진 바클리는 복도를 따라 도망가는 두 개의 다른 실루엣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거인은 뒤따라 나서서 역시 자취를 감췄죠. 그는 겉보기엔 육중한 검고 하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바클리는 지원을 요청했지만 팀이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요. 범인들은 사라지고 없었죠. 아파트에서 그들은 더 많은 끈적거리는 액체와 껍질도 발견했어요. 텅 빈 흑백의 껍질로 마치 사람에게 딱 맞아 보였어요. 탈피를 했네요. 우즈가 말했어요. 응, 바클리가 대답했어요. 이게 우리의 또 다른 단서야. 실험 검사 결과 이 껍질은 경찰의 또 다른 오랜 친구의 것으로 나타났어요. 안토니 스틸이죠. 그는 철갑충의 갑옷을 갖고 있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오직 다이아몬드 회전톱만이 겨우 자를 수 있어요. 바클리는 잠자리 날개와 시력을 가진 경찰관을 보내어 토니 스틸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즈를 사무실로 불렀죠. 봐, 내가 그들의 활동 지도를 그려봤어. 이 패턴 보여?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바클리는 우즈의 반응을 보기 위해 쳐다봤어요. 이거 나선 형이네요? 거의 마치 새우 같은 모양이야. 세 번째 남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대장인지도. 형사들은 지도에 따라 강도들의 다음 표적이 될 은행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 근처를 조사하고 공격에 대비를 했죠. 결국 5일째 되는 날, 은행이 문을 닫은 지 4시간 후 3명의 인물이 건물에 접근하는 걸 봤습니다. 그중 거대한 사람이 망설임 없이 은행 문을 미쳤어요. 바클리는 매복해 있는 경찰관들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우즈와 함께 은행으로 갔어요. 매니저와 합의한 대로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형사들은 강도들을 거의 금고까지 따라갔다가 모퉁이 뒤에 멈췄어요. 우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작은 거울을 꺼냈어요. 덩치 큰 남자와 다른 한 사람은 2걸음 물러났고 세 번째 사람이 금고 문 앞에 가까이 다가와 한쪽 장갑을 벗었어요. 장갑 아래는 작은 방아쇠처럼 생긴 크고 무서운 집게발이 있었어요. 남자는 돌연변이 팔을 문 쪽으로 향하게 했고 집게가 딸깍 소리를 내더니 눈부신 섬광과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려 두 형사는 귀를 손으로 막아야 했죠. 다시 눈을 떴을 땐 금고문이 또 전부 부서진 채 그을려 연기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죠. 강도들은 부서진 문 안으로 들어갔고 근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꼼짝마! 매일 밤 특수부대가 금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모두들 폭탄 먼지벌레의 힘을 갖고 있었죠. 범인들이 달아나려고 몸을 돌리자 4줄기의 붉은 액체가 등으로 날아들었어요. 거대한 남자 스틸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모든 충격을 받아냈어요. 그는 얼굴을 바닥으로 한 채 제압당했죠. 공범들은 모퉁이로 달려가다가 곧장 형사들과 마주쳤어요. 블리트는 우즈의 얼굴을 겨냥해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었지만 빗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클리는 우즈가 입을 크게 벌리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초음파로 블리트를 쓰러뜨리고 있었어요. 이 갱단의 우두머리는 이들을 밀치고 도망갔어요. 바클리는 그를 뒤쫓았어요. 범인이 출입문에서 뛰어나가자 무장한 경찰들에 둘러싸여 항복해야 했죠. 바클리는 그가 멈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봤지만 왜 그랬는지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바클리는 책상 뒤로 뛰어 귀를 꼭 막았어요. 집게발이 다시 딸깍하면서 사방으로 진동하는 빛과 우레와 같이 찢어지는 소리를 냈어요. 경찰관들은 소리를 지르며 땅에 쓰러졌어요. 갱단의 우두머리는 그들 사이에 틈을 만들었고 집게발이 천천히 나아가면서 무장한 자세를 잡았어요.
바클리는 추격전을 벌였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거의 800m를 지그재그로 온 동네를 가로지르며 장애물을 넘고 도망쳤는데 범인은 다루기 힘든 집게발을 갖고도 놀랄 정도로 민첩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는 갑자기 멈춰서 땅에서 솟아오르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까 바클리가 보냈던 잠자리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위에서 강도를 낚아채 그를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바클리는 슬로우 모션으로 위험한 집게발이 다시 들려 올려졌다가 딸깍거리는 걸 보고 겨우 피해! 라고 소리쳤어요. 그 폭발로 인해 잠시 눈과 귀가 멀었고 바클리는 비틀거렸지만 두 발로 서서 다시 도망치려던 범인을 들어올려 던져버렸어요. 잠자리 경찰관은 근처에 누워 놀라긴 했지만 안전했어요. 바클리는 뒤에서 범인의 손목을 잡곤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도는 도망치려 했지만 두 손을 서로 떼지 못하고 얼굴을 바닥에 박고 있어야 했죠. 양손은 두꺼운 은색 철사로 감겨 있었거든요. 딱총 세우라 이거지? 바클리가 헐떡거리면서 웃으면서 물었어요. 뭐 난 나무 껍질검이야. 나 같은 놈들에겐 까불지 않는 게 좋아. 가자, 경찰서에 데려다 줄게.